중국까지 이렇게 긴축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죽던 왜 이렇게 안 오르냐. 1분기 실적이 딱 밝혀지면서 이제 사이클이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이제 다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또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그 금융시장의 위기 중에 네. 하나로 꼽는 게 이제 중국의 긴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중국이 잠깐 유동성을 회수하는 어떤 상황이 네, 벌어졌을 네, 때 네, 네.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렸었던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우려일까요? 아니면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쵸. 미국 금리도 올라. 미국만 신경 써서 힘든데 되는 게 아닌 거라. 미국만 하면 좋은데 밤사이는 미국에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채 10년물 도대체 얼마 갔는지 봐야 되는데 또 10시 반에 중국장 시작되고 나면 이걸 인민은행이 뭐 유동성 해소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것도 걱정하고. 근데 또 인민은행이 어제 해소하면 오늘 공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제로 그 시장에서 거래일이 뭐 100일이었다 그러면 일간 변동성이 2%를 넘은 게 거의 70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미국도 힘든데 중국까지 이렇게 긴축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선진국 대비해서 긴축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디레버러지인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빨리 레버러지로 가고 경기가 좀 개선되면 빨리 디레버러지로 가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게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민은행이 긴축으로 돌아가는 건 중국 경제 상황을 봐서 섣부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앞서 이 중국이 1차 접종 3.6이고 1%인데 물론 중국 언론이 지금도 확진자가 국내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말고요. 국내는 뭐 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어느 시장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또 도시 전체를 셧다운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상황을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 땅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미국보다 당연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보다도 집단 면역이 언제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섣불리 긴축으로 추세적으로 돌아가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인민은행이 그냥 미세 조정 차원에서 공개 시작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인민은행에서 이제 RP가 이제 레포 금리를 네네, 가지고 조정을 네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그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레포 금리 사주기도 하고 팔주기도 하고. 아, 인민은행 그러다 자체에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팔면은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고 이제 사주면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인민은행이 거의 많은 일을 뭐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니까 하고 있고요. 뭐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인민은행이 그거를 지방은행이 뭐 고금리로 발행을 하면 전량 매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뭐 몇 프로 안 되고 3% 뭐 몇 프로 안 되니까 거기 또 1%밖에 안 되고 네네. 그 2차까지 네네. 된 맞아요. 것은 접종수가. 네. 그러니까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는 어쨌든 관리를 너무 잘하면서 네. 그 경제 회복을 많이 이뤘기 때문에 네네. 그 뭐죠 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네네네.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집단 면역 네. 이거에 따른 것으로 그 아마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유동성 축소를 하려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뭐 인민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인대에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대규모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아직 전체적으로 재정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뭐랄까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안 좋은 거지만 아까 미국의 사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돌아서는 기간이 길수록 주식시장의 상승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네네.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 네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3월 달인데 3월 이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약간 지루한 3천선은 어쨌든 그래도 지키면서 네네. 좀 이렇게 등락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그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갔으면 문제가 아닌데 금리가 급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거죠.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을 월 변동성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낮게 유지돼 있던 변동성이 2월 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놀란 건데 3월 들어가면서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서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게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가 소멸되면 분명히 금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카드를 먼저 쓰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여름 없고 가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테이퍼링 벌써 하면서 역금융 장세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때 돼서도 금리가 안정을 안 찾으면 연준은 장기채 매입 혹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장에서 나오는 전략들을 동원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달러 약세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서 연준 행동 그리고 달러의 약세 가능성이 우리나라 그리고 신흥국 증시 그리고 국채금리 안정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3월 증시에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연준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그 흥보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하락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기채 매입 같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걸 딱 해주길 바라는데 연준은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네. 이런 카드죠. 네. 카드인데 어차피 카드라는 건 제한돼 있고 카드를 먼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질 않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네, 안정을. 따뜻한 봄이 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지루한 이 이제 지금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는 박스피 건이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딱 탈출해서 상승 쪽으로 딱 올라가게 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3,000선 지지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근데 좋은데 3,000에서 3,100선 이거 100선 넘고 3,100 넘어 3,200, 300 언제 가냐라는 건데요. 그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이제 기저효과가 소멸돼야지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으면 이제 그때 가면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면 확실히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금리는 올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고 여름 건너뛰고 가을로 가는 게 아니라 여름이 온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박스피를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작년에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4월 달이고 소멸되는 게 이제 2분기 중이 되겠죠. 그래서 2분기 중에 이제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탈출의 트리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익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말만 해도 확실히 미국 S&P 500 전혀 부럽지 않았었고요. 글로벌 증시 전혀 부럽지 않았었는데 요즘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한밤에 잘 올랐는데 금리 올라도 잘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가고 이런 모습 보는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의 실적을 보면 사실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비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작년까지로 보면은 굉장히 코스피가 이게 이익 증가율 추이인데 좋았는데 이게 둔화된 거죠. 그래서 올해만 보면 이익 전망의 변화를 보면
미국이 더 좋다는 거죠. 지금 8.74% 연초 대비 EPS 전망이 이렇게 개선된 비해서 한국은 7.62%. 그래서 사실 작년 4분기만 해도 코스피하고 신흥국이 S&P 500이나 선진국 지수에 대비 높았는데 이게 역전이 되면서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별로 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피 생각이 나는 이런 모습인데 그럼 과연 계속 그럴까라는 걸 본다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50%가 수출이기 때문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과 우리나라의 이 실적 전망, 그 코스피 실적 전망은 이렇게 동행합니다. 근데 올해 1월과 2월의 수출을 보면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출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익 전망이 다시 미국이나 선진국을 앞서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큰 트리거는 반도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 뭐 반도체 가격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뭐 어제 디램 가격, 스팟 가격이 얼마 올랐습니다. 드디어 10만 전자 오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주가를 보면 이게 뭡니까? 답답해가지고. 네, 지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왜 원가인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4월 초가 되겠죠. 실적 발표 이후에 트리거가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스팟 가격이 디램 가격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 30%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스팟 가격이고, 이제 2분기 고정 가격 이제 계약을 하겠죠. 그때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 반도체의 이제 역습이 시작될 거고, 반도체가 사실은 이렇게 반등하는 게 우리 증시에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뭐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도체의 이익 기여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100을 벌었을 때 반도체가 30을 벌면 이제 이익 기여도 30%겠죠. 그러니까 네. 반도체 이익 기여도가 올라가면 코스피 ROE, 주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IT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ROE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 밸류에이션이 보통 PBR ROE를 많이 보는데 올라갈 여력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스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이제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개선될 거고, 우리 증시로 본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를 시작으로 2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3,200 넘어서 가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답답해 하는 게 네. 아니 뭐 빅사이클이라며 네네. 왜 주가는 안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네네. 얘기였는데 결국은 1분기 실적이 딱 밝혀지면서 이제 네네. 정말 빅사이클이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이제 다시 상승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분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제 2분기부터 빅사이클이 내년 상반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이제 끝나고 향후에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제 연초 위에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 등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분기 실적도 물론 좋겠지만 그 실적 발표와 함께 다음 분기, 2분기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게 네네, 전제가 맞습니다.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때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네.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차, 화, 전 네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돌릴리. 네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원래 그 일본의 구니오 교수가 얘기한 4계절 이론에 따르면 실적장 처음에 금융장세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되겠고 실적장세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뭐 에너지 금융들이 좋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미국 증시 뭐 간밤에 국채 금리다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 얘기를 많이 듣는데 미국은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러면 뭐 올해는 우리나라도 은행주 아닌가? 그러게 미국은 그렇게 은행주가 괜찮은데 한국은 왜 이래요? 그게 여러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한국은 금리 상승이 미국만큼 가파르지가 않고요. 미국 같은 경우엔 작년 말에 미국채 10년물이 1% 정도였는데 지금 1.6까지 60%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사실 장기채 수요가 굉장히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러면서 절반밖에 안 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양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 탄력도 다르고 우리는 보면은 주도주 랠리가 그런 사이클에 따른 섹터 로테이션보다는 주도주 랠리가 역사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차하전 랠리다라고 우리가 익숙했던 10년 전에 차하정 랠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 하락 정유가 무려 29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해서 우리나라 주도주 랠리 중에 가장 긴 주도주 랠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는 이제는 코로나 이유는 자동차 하락, 전자 반도체인데 정확하게 하면 자동차는 전기차고 화학은 2차 전지고 전자는 반도체의 랠리가 시작됐고 그 시작 시점이 지난 10월부터 이렇게 코스피를 세 가지 지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차하전 지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봤더니 7월부터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사계절 이후론에 따르면 실적 장세에서는 금융주를 사는 게 맞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금융주보다는 차하전 주도주 랠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짜 보면 이제 미국을 보면 2020년에는 뭐 IT 쪽 경기 소비재 뭐 이런 식으로 봄에 했던 금융 장세는 강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올해 보면 확실히 미국은 YTD로 연초 대비해서 에너지, 금융, 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계절 이론에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인데 한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차하전의 주도주 랠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2020년 업종 수익률을 보면 뭐 가장 높았던 군 중에서 차하전을 찾으면 화학이 뭐 IT 가전 다음에 화학이고 반도체가 5개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뭐 자동차가 약간 뒤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차하전에서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바뀌었죠. 올해 들어서 조금 뒤쳐져 있던 자동차가 1등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차하전이 진짜 맞구나 이걸 확인시켜줬고요. 뭐 2차 전지 화학도 아직까지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화학이 차하전 중에 주도하고 있는데 1분기까지일 것 같고요. 2분기부터 좀 뒤에 있는 반도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은행이나 보험 등이 나쁘지는 않은 건 맞는데 수익률 아주 탑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미국 시장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섹터 로테이션보다는 주도주 랠리가 좀 더 투자에 참고하면서 전략으로 세울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미국 은행들과 그 한국의 은행들의 그 영업 스타일이 좀 다르죠. 미국은 좀 더 공격적인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또 규제에 또 민감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양국의 금리 상승의 탄력의 차이 뭐 여러 이유들로 주도주가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증시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요것이 끝나고 나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그 주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갈 것이냐. 네네.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도주 랠리가 지속이 될 거다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뭐 전일이었죠. 폴kswagen의 이제 각형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으면 그럴 땐 저가 매수할 때다. 그러니까 차하전 중에 조정받는 섹터가 나온다면 그들 선별적으로 살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작년같이 수직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대응 기간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차전 랠리를 즐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차화전, 이 네. 주도주 가운데에서도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전자 쪽을 우선 탑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전 모두 다 사실 전체적으로? 네,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전자 쪽은 워낙 또 시가총액이 크기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리가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모하는 주식 뭐 이런 거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주의 모습이 넥스트 반도체 모습이 우리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차전 모두 다 충분히 좋게 보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